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흔히 비비탄 총이라고 하죠. 지름 6mm 정도 되는 작은 흰 플라스틱 총알을 쓰는 총의 정식 명칭은 에어소프트건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밀리터리 마니아라고 불리는 성인들도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서바이벌 게임에도 이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에어소프트건 동호인들이 단체를 결성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롯데마트 잠실점이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제지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며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즉각 SNS에 사과문을 올려 진화에 나섰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심지어 온라인에선 롯데가 아닌 노떼라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마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안내견 관련 법조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름 6mm 정도 하는 작은 흰 플라스틱 총알을 쏘는 흔히 비비탄 총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에어소프트건이라고 합니다. 아이들만 가지고 노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밀리터리 마니아라고 불리는 성인들도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서바이벌 게임에도 이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엮일 일 없을 것 같은 에어소프트건 동호인들이 단체를 결성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법률방송에서는 에어소프트건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요구가 합리적인지 등 이들의 목소리를 연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소식으로 뭐가 문제라는 건지 에어소프트건 마니아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공방. 여느 공방과 달리 벽면 가득 정교한 모델건들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밀리터리 덕후, 이른바 밀덕이라 불리는 밀리터리 마니아 최민성 씨의 작업실 겸 공방입니다. 이 권총은 벨기에의 FN M1900이라고 1900년에 만들어진 권총이에요. 이게 이제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쓰신 총으로 유명하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쓴 총을 만들고 있다는 최민성 씨는 밀덕답게 말문이 열리자 본물 터진 듯 총기 얘기를 쏟아냅니다. 일본에서 만들지 않는 총이 유일하게 만들지 않는 총이 바로 이 FN N1900이에요. 그 이유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안중근 의사께서 쓰셔서 그렇지 않았을까. 최민성 씨는 단순히 취미로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어 영화 소품으로 납입하는 등 업계에선 모델러라고 불리는 모형 총기 전문가입니다. 실물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도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고증에 맞는 그 영화나 그 시대에 맞는 고증에 맞는 총들 제작을 해달라는 걸 맞춰서 또 제작을 해드리고. 최민성 씨 같은 에어소프트건 이용자들은 전국적으로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집과 장식 용도로 에어소프트건을 모으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레저 활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에도 이 에어소프트건이 사용됩니다. 이쪽은 총 자체도 특이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총 중에 이렇게 화려하게 작업하는 거는 잘 없는 일이라 저도 하나 샘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활기차게 에어소프트건 이야기를 하던 최민성 씨가 그런데 관련 법률이나 규제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일단 규제라는 말을 하는 게 좀 애매하다고 저는 봐요. 일단은 에어소프트건은 그냥 법적 테두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규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일단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장난감이나 완구류에 가까운 에어소프트건이 완구법이 아니라 총포법의 모의총포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없다는 최민성 씨의 말은 에어소프트건 관련 제대로 된 법이 없다는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모의총포법은 공기총이나 실총에 준하는 그런 총에 대한 법률이고 완구는 그냥 완구예요. 그래서 법이 없어요.
여기에 총포법 시행령 모의총포 등의 기준은 최민성 씨 같은 에어소프트건 마니아들을 더 힘 빠지고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이라고 모의총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비슷하다,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다는 표현은 단속 주체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단속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단속에 의해 재산적 피해를 입죠. 간단하게 보유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을 단순히 빼앗기고 거기에 벌금을 맞고. 실제 이런 식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행정당국이 총포법 위반으로 단속한 일이 단순 기우가 아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게 안용희 대표의 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그리고 그 무주에서 그렇게 실제로 정해진 장소에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을 집중 단속을 해서 그들에게 모두 그 범법자라는 프레임을 씌웠던 일도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관련 법이나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취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소비자들이 어떤 법적인 불안전성 이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용자들의 요구도 규제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와 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단속의 애매함,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는 그 애매함 속에서 있는 거에 대한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합리적이고 좀 명확한 규제, 그래서 법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부터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까지 시나리오 작가들의 열악하고도 부당한 처우와 현실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 크레딧 끼워넣기와 저작 인격권 부정으로 대변되는 만연한 갑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시나리오 작가 조합 김병인 대표를 만나 국내 시나리오 작가들의 현 주소와 해결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정지영 감독이라는 우리 사회 묵직한 화두를 다루는 거장과 영화 부러진 화살 작업을 함께한 시나리오 작가도 영화 감독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제작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의 그 크레딧에 끼어들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그런 합의가 있는데 여전히 구시대적인 작태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작가들이 있고. 아기상어라는 전 세계를 휩쓴 동요가 주제로 삽입된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 시나리오 작가도 그때 처음부터 제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핑크퐁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 했거든요. 설정부터 시나리오까지. 근데 작품을 썼을 때 작가가 비용을 떠나서 이름을 안 넣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있어도 이름을 빼는 경우는 크레딧에 이름이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자신이 쓴 시나리오 관련해 부당한 일을 겪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함은 꼭 이 두 사람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감독님이 이제 그 대본을 별로 쓰시지 않고 대본 회의를 했다는 이유로 그 나도 이제 각본에 이름 넣겠다 또는 각색 이름 넣겠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내 자식 같은 시나리오를 남들이 자기 자식이라 태연하게 우기는 더 기막힌 건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 부르지 못하는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도 쉽게 자행되어 온 겁니다. 분명히 내가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열심히 좋은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은 내 작품이라고 정당하게 성명을 기재할 수 없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 이름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물타기가 돼버리는 희석이 돼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정말 인격이 무너지는. 그럼에도 피해를 당한 시나리오 작가 열의 7명은 단지 그대가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항의나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고 그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얘기해봤자 그 바뀔 가능성이 없다. 내가 그럴 위치가 아닌 것 같다. 뭐 주로 이런 대답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바른 소리를 했다가 그 까다로운 사람으로 찍히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일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들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조리, 만연한 갑질, 저작권료 얘기가 나오자 김병인 대표는 쓴 웃음을 짓습니다. 저작권료는 뭐 크레딧보다 더 처참하죠. 그러니까 저작권료는 아예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영화 작가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은 어떤 작가도 저작권료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김병인 대표는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정당한 처우는 단순히 크레딧에 이름을 넣고 말고 돈 조금 더 받고 말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용 드라마나 웹툰, 웹소설 같은 새 장르와 형식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한국 영화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고쳐지지 않고 누적이 되면 그럼 누가 이제 잘 쓰는 작가들이 누가 영화를 쓰겠습니까? 그럼 결국 영화 체질 자체가 허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영화 산업은 결국 이제 붕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김병인 대표는 우선 표준계약서부터 영화계 종사자들이 합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뒤 이를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확실한 페널티가 뭐가 돌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명시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그래서 그런 표준계약서 강제성, 표준계약서의 합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더 한 단계 높여서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직도 열악하고 영세한 시나리오 작가들의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김병인 대표는 거듭 강조합니다. 20, 30대 젊은 또 작가들은 영화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다들 뭐 웹툰이 얼마 번다, 웹소설이 뭐 얼마 번다, 뭐 드라마 작가들이 얼마나 번다. 그쪽 대우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사회적 명예도 있고 다들 그쪽으로 관심이 있고 그쪽을 하고 싶어 하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영화 관람 편수는 4.37회, 지난 2013년 이후 7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시나리오 작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 영화가 쌓아올린 금자탑들은 어느 순간 썰물처럼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이 김병인 대표의 나지막하지만 강력한 경고입니다. 영화를 작가를 해야겠어라고 하는 20, 30대는 없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기존 인력들은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온 인력은 없고 그러면 뭐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기인식을 좀 가지고 이거를 좀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롯데마트 잠실점이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제지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며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라는 안내 문구까지 매장 출입문에 붙여놨지만 성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마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신사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잠실 롯데마트입니다. 사진 촬영 금지, 지정 장소의 흡연 금지, 애완동물 출입 금지 표지 옆으로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안내문은 식품 매장, 식당 가도 출입이 가능하다며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부르는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삼가주기 바란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안내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삼가해주기 바란다며 안내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붙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지난달 29일 벌어진 일과 관련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바짝 내리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사진을 찍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뭔가 겁을 먹고 불안해하며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입고 있는 조끼엔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직원이 안내견을 데려온 교육 봉사자에게 나가달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관련 사진 여러 장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함께 올린 겁니다.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는 게 이 누리꾼의 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롯데마트 측에서 막무가내로 막았다는 겁니다. 보통 예비 안내견은 가정집에 위탁돼 1년 정도 사회화 교육을 받는데 퍼피워커라고 불리는 훈련사가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요지부동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 목격자의 전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터지자
강아지는 불안한 듯 꼬리를 내리고 소변까지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공분하며 롯데마트에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사건 다음 날 롯데마트 SNS에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해당 사과문엔 달랑 저렇게 써놓은 게 사과문이냐, 영혼 없는 사과문, 면픽성 사과 같은 비판에서부터 사과문 봐라, 불매가 답 같은 비판과 비난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에선 부정을 뜻하는 노와 롯데의 영문 표기를 합성한 노떼라는 롯데 불매 포스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재팬 불매운동에 직접적 타깃이 되었던 롯데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불매운동이 재점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으로서는 소비자들의 반응에 더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나서서 기업을 규탄하고 불매운동을 한다면 기업들이 더 주의해서 일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항은 이어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한 경우도 똑같이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명백히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것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이고 훈련 중인 보조견과 훈련 관련 자원 봉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롯데마트 측의 대응은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는 잘못된 조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을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40조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관할 송파구청은 롯데마트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논란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피해 당사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부실 사과 논란과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롯데마트 측은 SNS에 올려놓은 사과문 외에 별도의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기존 사과문으로 가름해달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롯데가 올려놓은 SNS 사과문엔 9,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롯데마트를 성토하며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주 풀빌라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사기에 가까운 수익형 리조트 지분 투자 실태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후 제보가 이어져 추가 취재를 해보니 상황이 얼마나 나쁘냐 정도의 차이일 뿐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는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휘말리면 소송전으로 가고 그나마 소송에서 이겨도 원금을 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아예 애초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충고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A 부동산 개발업체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청평에 수익성 높은 이른바 풀빌라를 분양한다며 대대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언론들까지 고정적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가성비 좋은 부동산,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식으로 A업체 홍보에 가세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보유세 개편 정책을 언급하며 이번 세제 개편과 관계없이 꾸준히 수혜를 본다며 분양계약과 동시에 연 7% 확정 수익 보장 등 달콤한 유혹을 앞다퉈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언론까지 가세한 장밋빛 전망이 무색하게 A업체는 지난해 투자자들에 의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수익 보장 등의 감언이설로 고가의 사기 분양을 한 후에 풀빌라를 운영하고 약속한 수익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기를 쳐서 수취한 고액의 분양가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성토입니다.
업체 측은 풀빌라 장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분양 사기에 절대로 당하지 말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뒤늦은 경고입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A업체 분양 대행사 직원은 풀빌라 분양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대로 철수했다면서도 그 내막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청평 풀빌라가 그전에도 우리 두 군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기 들어간 건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들어갔는데 시작 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거기가 분양이 하나도 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연 8%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B업체가 경기도 가평에서 풀빌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9년에 100채 가까운 풀빌라가 완공될 예정일 것처럼 광고했던 가평 분양 상품. 현재 단 11채만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지는 공사에 골치를 썩고 있는 주변 주민들은 취재진을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여기 다리도 묶어가지고 또 건쳐놓을 때 또 이렇게 묶고 이리 댕겨가지고 우리 집이 자꾸 물이 사다 사람을 사가지고 하고 아주 골치를 썩어 돌차니 세민차니 여기 리모컨이 뭐니 자꾸 들어가니까 우리 방에 울리는 거야. 아주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 저러면 막 머리가 막 흔들려요. 울려가지고 죽겠으니까. 공사장 관계자는 일단 올해 안에는 공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고 언제쯤 끝날 예정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시작은 언제인지 모르고 올해 안에 끝나죠. 이게 몇 개 빌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11개. 11개요? 네, 총 11개. 해당 풀빌라 주소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한 동에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공유 지분자가 무려 395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엔 일가족이 전부 투자자로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도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522분의 1씩 지분을 보유하고 다닥다닥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떼일 처지에 몰린 B업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기다렸는데 얘기가 없어서 다시 또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내용 증명을 공정거래위원회랑 소비자 보호원인가 거기에다가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 포함해서 다시 또 보냈어요.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사람 그 기관이랑 그쪽에서 받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점입니다. 투자자들이 뭐야? 난 있는 거다. 얘기 듣기로 뭐 제주도에도 있고 또 뭐 양평도 있고 뭐 이러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난 그만 막 공사해주면 되니까. B업체 대표는 투자자들의 고발 예정에 대해 커나가는 사업이고 아직 공사 중인 사안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한다며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한두 업체나 풀빌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 124개 가운데 110개가 당초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양형 호텔 10곳 가운데 9곳은 어떤 이유에서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민사로 가서 이거를 돌려받을 수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뭐 압류해서 돈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산상의 손해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 깨끗하게 있는 게 답이에요, 사실은. 이게 너무 허다하니까 알아요, 이거. 리조트, 풀빌라, 분양형 호텔 등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은 아예 관심도 갖지 말고 공부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구만수 박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기업부동산 토지라든지 풀빌라라든지 아니면 분양형 호텔이라든지 뭐 레지던스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구조상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공부도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시대 구만수 박사는 유혹적인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그렇게 달콤하고 좋은 게 왜 어떻게 나한테까지 왔을까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며 사기는 깨닫고 나면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고 거듭 충고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큰일 날 얘기입니다. 피해자는 내가 죽어야 이 스토킹이 끝날까 죽을 만큼의 공포라고 하는데 정작 처벌 규정은 없는 스토킹. 오늘 로투데이는 스토킹 처벌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하는데 먼저 신세아 기자가 법안 내용과 취지를 전해드립니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혜 씨를 수년간 스토킹해온 20대 남성이 지난 25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24개의 인터넷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에 배다혜 씨 관련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공연장 대기실까지 쫓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배 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좋아해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다혜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고소 사실을 밝히며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고 스토킹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1년 넘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유명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구단도 배다혜 씨처럼 죽어야 스토킹이 끝날까라는 말로 숨을 옥죄어오는 스토킹의 공포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어찌 보면은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행위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결말이 실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살인 관련 범죄 10건 가운데 최소 1건 이상은 스토킹 연관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겐 죽을 만큼의 공포임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 10만 원 부과가 전부입니다. 배다혜 씨를 스토킹한 남성도 스토킹 자체가 아닌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죠. 이게 스토킹과 되게 그 구분이 애매했던 거예요. 본인이 일종의 구애의 방식으로 따라다니는 경우, 이 경우에 과연 이게 스토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관심을 표현한 것인지 이 구분 짓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실제 지난 15대 국회부터 20년 넘게 스토킹 처벌법은 계속 발의돼 왔지만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스토킹을 어떻게 정의할지, 어디서부터 처벌돼야 하는 범죄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합의안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몇 번을 피해자가 동의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한 번만 따라가도 그럼 그게 범죄냐? 아니면 일정 횟수를 넘어서면 그게 범죄이냐? 그러면 남녀가 사귀다가 다투고 헤어졌을 때 다시 만나자고 집 앞에 찾아가는 것도 범죄이냐? 약간 그 애매한 지점이 있었던 거죠. 이런 지적과 논란을 반영해 법무부가 지난 27일 입법 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법안은 먼저 제2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촉 등을 시도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로 스토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스토킹을 구체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접촉 없이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스토킹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온오프라인에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피해자한테 심각한 피해가 있는데도 현행법으로는 처벌 못하거나 아니면 약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서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스토킹이라는 거를 딱 정의를 해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겼다 그러면 아예 딱 그 자체가 범죄가 돼서 처벌할 수 있고. 가해자 처벌 강화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스토킹 행위 제지 및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긴급 응급 조치, 온오프라인 접근 금지, 가해자 유치장 유치 등 내용을 두루 담았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방청별로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는 등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토킹 범죄를 엄벌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해가지고 현장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 이런 거를 신설을 해서 예방적 효과도 법 제도 자체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12월 15일까지로 정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제51대 대한변협 회장과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선거가 내년 1월 25일 동시에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직역 갈등과 청년 변호사 일자리 문제, 법조 플랫폼 이슈까지 차기 집행부가 당면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현장 투표 외에 모바일 투표를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천, 타천,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면면과 모바일 투표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왕성민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17,00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전국 최대 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회장과 감사를 뽑는 선거 공고문입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 5일까지고 내년 1월 22일 서울 시내 요지 10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 사흘 뒤인 내년 1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아직 공고문을 내진 않았지만 제야 법조계 수장을 뽑는 제51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도 서울변의 회장 선거와 같은 날인 내년 1월 25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선거 날짜가 정해지고 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출마 후보들의 면면과 판세에 법조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변협 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조현욱 변호사, 이종엽 변호사, 박종훈 변호사 3명입니다. 한때 재선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는 걸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현욱 변호사는 대한변협 1가정양립위원장과 제10대 한국여성변호사 회장을 역임했고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변협 회장직에 도전합니다. 검사 출신인 이종엽 변호사는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 회장을 지냈고 현재 직역수호 변호사단의 공동대표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 세무변호사회 회장은 박종훈 변호사는 변협 인권위원과 교육이사를 지냈고 현재 세무, 노무, 특허, 등기경매, 채권 출신 변호사 등 이른바 5대 변호사회의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후보 가운데 현 대한변협 집행부인 조현욱 변호사와 이종엽 변호사가 2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조 변호사의 경우 여성 변호사, 이 변호사의 경우에는 연대를 선언한 로스쿨 출신 한국법조인협회 소속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확보해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팔방미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박종훈 변호사가 얼마나 치고 올라와 판을 흔들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서울변호사회 회장 선거도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박종우 서울변의 회장이 재선 도전 의사를 일찌감치 밝힌 가운데 김정욱 전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서울변의 회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윤성철 변호사도 이번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종우 서울변회 회장은 지난 2년간 안정적인 회 운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회원들의 신임을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첫 로스쿨 출신 서울변회장 도전자인 김정욱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지식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윤성철 변호사는 제3지대 변호사들을 얼마나 규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회장을 뽑는 선거엔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온라인 투표가 함께 실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변호사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변협과 서울변회는 밝혔습니다. 일단 모바일 투표 도입으로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각 후보 측은 투표율 상승이 당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판세와 유불리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변호사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쪽은 모바일 투표가 젊은 변호사들의 투표율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바일 투표 실시로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젊은 변호사들의 투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또 그동안 젊은 변호사들은 바쁜 업무 때문에 투표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반면 현장 기표소까지 번거롭게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덜 내왔던 중장년층 시니어 변호사들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시나 관심이 없던 분들이 현장 투표를 망설이다가 모바일 투표로 해서 단순히 문자를 보내면 투표가 되다 보니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죠. 관련해서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모바일 투표가 특정 세대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며 전반적인 투표율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결국 누가 자신의 세를 집결시켰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주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입후보를 시작으로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첫 도입되는 모바일 투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선민입니다. 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회장 선거 얘기 왕성민 기자와 더 해보겠습니다. 왕 기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윤곽은 전해드렸는데 이번 선거 핵심 쟁점이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 정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좀 더 네. 지켜봐야 하지만 크게 네. 직역 갈등과 변호사 소개 플랫폼 논란, 청년 변호사 문제 이 세 가지 정도 화두가 네. 변협과 서울변회 선거 모두에서 공히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대체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직역 갈등,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게 있나요? 네, 당장 변호사의 기장대리를 금지하는 네. 내용을 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이를 네. 두고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 단체가 물밑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직역 갈등은 네. 변호사 업계에서 오래된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 네. 최근 세무사나 변리사 등 인접 직역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네. 갈등이 더 깊고 첨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직역 수호 전략이나 방안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와 관련 지난 2월 법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변호사 업계의 내용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국회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개인회생, 파산 신청 대리, 비송사건 신청 대리, 강제집행 사건 신청 대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방어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당시 변호사업계 일각에서는 현 이찬희 협회장이 직역을 수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네. 법무사 측과 물밑 협상을 벌인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네. 제기되면서 협회장 탄핵설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직역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데요. 네. 직역 갈등 문제는 이제 단순히 선언적 구호를 넘어 구체적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네. 각 후보 캠프에서 어떤 전략이나 대안을 내놓을지 지켜보는 게 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 소개 플랫폼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3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네. 네이버 익스퍼트 서비스라고 불리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받는 수수료 5.5%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중개 알선의 대가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네이버는 고발당한 직후 수수료를 1.6%로 낮추는 한편 네. 위 서비스로 얻는 이익은 결제 대행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중개료로 받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또 지난달에는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인 로톡을 검찰에 전격 고발했습니다. 네.
로톡도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사이트 내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플랫폼인데 네. 최근 런칭한 프리미엄 서비스와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두 차례에 걸친 검찰 고발 모두 변호사가 플랫폼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당장 현실적으로 광고 등을 할 수 없는 변호사들에게 플랫폼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와 네. 일본처럼 결국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네.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변호사 회장에 도전장을 내민 김정욱 변호사는 네. 이 문제를 적극 공론화할 예정이어서 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변호사 문제, 이건 뭐 일자리, 취업 문제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예전 같은 네.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네.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대형 로펌과 사내 변호사, 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특히 네. 젊은 변호사들의 불만과 불안이 누적돼 가고 있는데요. 네. 특히 30대에서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변호사들은 네. 기성 법조인들이 젊은 변호사들의 형편을 너무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난 9월 한국 청년 변호사회가 따로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미 상당한 독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변호사 단체의 집행부 등이 적극 진출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네.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게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 윤곽은 전해드렸는데 여성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도전장을 낸 대한변협 부회장이죠. 조현욱 변호사 관련 뭐 신상 관련한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짚어보고 갈까요? 네, 조현욱 변호사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맡고 있는데 네. 비상임이긴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 위원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네. 대한변협회장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네. 이와 관련 지난 화요일 조현욱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네. 김형빈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2020년 7월 취임하신 분이 대한변협 선거를 이유로 사퇴하거나 위원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두 개 모두 부적절해 보인다는 네. 지적입니다. 네. 김영빈 변호사는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하셔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모두를 우습게 보는 처신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에 조현욱 변호사는 답글을 달아서 2017년 6월에 취임해서 2020년 7월에 연임이 되었다며 네. 김 변호사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 귀를 열고 겸허하게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투는 정정했지만 네. 후보 등록도 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텐데 그때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관련한 이슈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해묵었지만 여전히 첨예한 쟁점인 로스쿨 관련한 이슈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스쿨 관련 첫 번째 이슈는 결혼 보충제입니다. 결혼 보충제는 등록 포기나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혼이 생기면 다음 연도 입시에서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로스쿨생을 추가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09년 로스쿨이 처음 개원한 뒤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결혼 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1,148명에 달합니다. 해마다 100명 정도의 인원이 결혼 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에 들어가는 셈인데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문제는 결혼 보충제가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별도의 규정 없이 하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결혼 보충제를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일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별첨 포함 17쪽짜리 의견서를 보내 결혼 보충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결혼 보충제를 규정한 시행령 규정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법령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로스쿨 결혼 보충제를 통해 법률이 규정한 총 입학 정원을 초과하여 충원하는 것은 상위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입니다. 변협은 그러면서 결혼 보충제를 통해 과다한 입학 인원이 선발될 경우 변호사 합격률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변시 경쟁 등을 감안하면 결혼했다고 해서 굳이 인원을 추가로 충원해 숫자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결혼보충제가 폐지되면 상위권 로스쿨들은 편입하게 나설 것이고 이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거라는 강력한 반론도 있습니다. 로스쿨 결혼보충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편입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대학이 이제 편입학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스쿨 교육체제의 기반이 붕괴가 되는. 이에 대해선 결혼보충제를 통해 특정 로스쿨들을 다른 로스쿨들에 비해 특별히 보호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결혼보충제가 없어지면 학생들의 등록 포기, 자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조교육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거란 논리입니다. 한시법으로 출발한 결혼보충제를 거듭 연장하면서 사실상 영구히 제도화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선 공정경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로스쿨 현실을 도외시한 형식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재반론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만 나면 더 상위권 로스쿨로 옮기려 하는데 편입학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반수해가지고 다른 로스쿨 가고 이런 학생들 비율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편입학을 하게 되면 하여튼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로스쿨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절대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현재 입법예고기간이 끝났고 시행령 개정 중에 있다며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관련 두 번째 주요 이슈는 변호사 시험 객관식 시험 과목 축소입니다. 변시는 객관적인 선택형과 논술형인 사례형, 기록형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헌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7개 과목은 객관식과 논술형을 혼합한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10월 상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4과목은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논술형으로만 치르도록 하는 변호사 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과 민법, 형법만 지금처럼 객관식과 논술형을 함께 치르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준비 수험생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 법률 과목인 헌법과 민법, 형법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로스쿨 교수들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립니다. 시험 부담을 경감해준다고 하는데 객관식을 안 보고 논술형으로만 보는 과목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수험생 부담이 한층 더 커진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객관식이 없어져서 그 부분은 좋은데 이제 더 넓혀진 분야를 사례형으로 다뤄야 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시험 범위가 이제 넓어지고 어려워지는 곳으로 나갈 수가 있다. 반면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선 아예 객관식 문제를 전부 폐지해야 한다는 적극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이 있다면 그 오로지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이제 객관식 공부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줄이는 것보다는 아예 다 없애고 사례형하고 기록형의 비중을 높이면 학생들이 그에 맞게 시험 경향에 맞게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겠나. 변시 시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로스쿨 관련 세 번째 주요 이슈는 바로 변시 합격률입니다. 제1회 변시 때 1,698명이었던 지원자는 6회 때 3,30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8회인 지난해 3,6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9회는 3,592명으로 25명이 감소했습니다. 내년 1월 치러질 10회 변시 지원자도 3,497명으로 올해보다 95명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원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만큼 현재 50% 안팎인 변시 합격률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어려운 변호사 시장을 감안해 더욱 조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산적한 로스쿨 관련 이슈와 현안들을 앞장서 다루게 될 대한변협과 서울변의 회장에 어떤 인물들이 선출될지 법조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로스쿨에서 등록 포기나 자퇴 등 결혼이 생기면 이듬해 입시에서 로스쿨 학생을 정원 외 추가로 충원할 수 있는 결혼 보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75%가량이 결혼 보충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대 이유가 다양한데 법률방송은 현재 로스쿨 시스템에 대한 변호사들의 인식과 생각의 단면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는 판단에 관련 내용들을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대한변협 의견서를 장한지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지난달 교육부에 보낸 법학전문대학원 결혼 보충제도 실시 연장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로스쿨 결혼 보충제를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협이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개업 변호사들을 상대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13명이 응답했는데 응답자의 75%가 결혼보충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변호사 4명 중 3명은 결혼보충제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협은 설문조사 뒤에 자유롭게 찬반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는데 반대 사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제도 도입 당시 취지와 목적,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이른바 한시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혼보충제는 로스쿨 도입 초기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A 변호사는 초기에는 로스쿨 체제와 사법시험 제도가 병존했고 로스쿨 입학생이 사시에 합격해 로스쿨 입학 정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예방하는 의미가 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시도 폐지되고 로스쿨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정착한 만큼 결혼보충제를 계속 유지할 명분도 필요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B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에 불과한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변시 응시생 과잉 배출로 이어지는 결혼보충제는 학생이 아닌 로스쿨이나 교수들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존재의 이유와 필요를 다한 제도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건 일관되게 거의 강력 반대했고요. 그거는 로스쿨 생길 때 로스쿨이 자리 잡히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충을 한 건데. 두 번째는 로스쿨 교육의 질을 들어 결혼보충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혼보충제가 폐지되면 각 로스쿨들이 재학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교육의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란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C 변호사는 결혼 보충을 해주면 로스쿨 입장에선 교육의 질을 향상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은 법학교육의 공동화를 추구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개혁 의지가 없는 교수들이 질비한 자격 없는 로스쿨은 통폐합 진행이 우선이다. 정말 별의별 웃기는 제도가 다 있다. 잘 가르치면 결혼이 왜 생기냐 같은 원색적인 비판과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의 질과 맞닿아 있는 문제로 결혼보충제가 로스쿨 교육에서의 경쟁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결혼이 많은 로스쿨은 그만큼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학교를 떠났다는 건데 그런 학교는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한마디로 경쟁 원리에 따라 도태될 로스쿨은 도태돼야 하고 필요하면 통폐합을 하는 식으로 로스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시적으로 한 그런 결혼보충제는 지금에도 폐지해서 로스쿨 간에 서로 선의 경쟁을 해서 서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법조계 수급 인원 그것도 자연스럽게 조정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로스쿨 수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결혼보충제가 애초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지금은 로스쿨의 편법적인 수입 마련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밖에 다른 대학원에 없는 결혼보충제는 로스쿨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역량이 떨어지는 로스쿨은 인가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함께 나왔습니다. 변협도 법학전문대학원법 본문엔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하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결혼보충제를 계속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결혼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쿨 결혼보충제를 통해 법률이 규정한 총 입학 정원을 초과하여 충원하는 것은 상위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입니다. 한시법으로 출발한 결혼보충제를 거듭 연장하면서 사실상 영구히 제도화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지적과 비판에 대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되 결혼보충제 자체를 폐지하는 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결혼보충제가 폐지되면 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조금 더 높은 로스쿨로 가기 위한 편입학 전쟁이 벌어지고 현재 로스쿨 시스템은 뿌리에서부터 붕괴될 거란 주장입니다. 편입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25기 로스쿨이 이제 1학년 다니고 2학년 때 이제 다른 대학으로 가게 되면 모든 대학이 이제 편입학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스쿨 교육 체제의 기반이 붕괴가 되는. 이에 결혼보충제를 한시법으로 시행할 게 아니라 아예 법령에 관련 규정을 심어 영구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대 로스쿨에서 한 명이 어떤 이유로든 자퇴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편입학을 시행하면은 이제 모든 학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이제 그 로스쿨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그냥 그 한시법으로 운영하지 말고 결혼 보충제를 이렇게 시행한다고 그렇게.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여러 의견을 검토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그 시행령 개정 중에 있고요.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끝나서 입법 예고 그 의견 결과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좀 반대 의견 낸 것 같았는데. 현재는 아직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 내용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혼보충제에 대한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 권한을 쥔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